매일 같은 시간 산책한 칸트. 그가 루틴의 끝판왕이 된 이유. 프롤로그 오후 3시 30분 퀘니히스베르크의 골목에서 1700년대 후반 독일 북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도시 퀘니히스베르크.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된 그 도시에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몸은 가냘펐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보며 시계를 맞췄습니다. 정말입니다. 시계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남자가 골목 어귀에 나타나면 정확히 3시 30분이었으니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마누엘 칸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칸트는 80년의 생애 동안 퀘니히스베르크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강의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루틴은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산책은 계속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칸트가 산책을 딱 2번 빠뜨린 날이 있었는데 그건 루소의 에밀을 읽던 날과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를 흔들어 놓은 사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칸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단순히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칸트의 루틴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는 것들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칸트의 루틴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위인의 생활 패턴을 엿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루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인간관계의 비밀을,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칸트의 하루, 그 단순함이 주는 충격. 칸트의 하루를 한번 재현해 봅시다. 아침 5시, 그는 정확히 눈을 뜹니다. 5시 이전도 아니고 5시 이후도 아닙니다. 그의 하인 람페가 불러야 했는데 칸트는 람페가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으면 강제로 깨워도 된다는 지시를 미리 내려뒀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어나면 차 한 잔과 파이프 담배 한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날 강의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강의하고 점심은 반드시 손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사실 칸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사 후 오후 3시 30분 드디어 그 유명한 산책이 시작됩니다. 산책 코스도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철학자의 산책로라고 불리게 된 그 길을 정확히 8번 왕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십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시 다시 처음부터. 이 하루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다양함이 곧 풍요로움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다른 것을 먹어야 하고 매일 다른 곳을 가야 하고 매일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삶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 착각을 더욱 강화합니다. 남들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일상이 내 피드를 채울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부족한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비롯한 인류의 지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칸트의 루틴은 단순히 게으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를 만들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뭘 먹을까, 몇 시에 나갈까, 어디로 걸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아낀 에너지와 집중력이 고스란히 사유하는데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칸트에게 루틴은 구속이 아니라 날개였던 것입니다. 이부 루틴은 왜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루틴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하게 체감됩니다. 20대, 30대에는 사실 루틴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젊음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 완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티고 불규칙하게 먹어도 몸이 따라와 주고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절엔 루틴을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처럼 느껴지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50대, 60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게 단순히 몸이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처리 부담을 줄입니다. 습관화된 행동은 대뇌피질보다 기저핵이라는 더 깊고 자동화된 영역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루틴이 잘 잡힌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뇌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칸트가 80세까지 왕성하게 사유하고 지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루틴이 뇌를 아끼고 창의성을 위해 비축해두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진실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20대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절박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 중 하나가 바로 루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을 자동화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루틴의 본질입니다. 칸트는 평생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어디로 걸을지를 고민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는 오직 하나, 인간의 이성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인류가 물려받은 엄청난 지적 유산입니다. 3부 칸트의 식탁, 그리고 인간관계의 비밀.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칸트의 루틴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칸트를 생각할 때
혼자 책상에 앉아 사색하는 고독한 철학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칸트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을 혼자 먹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손님을 초대하거나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칸트에게 그것은 철학적 사유를 나누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칸트는 식사 자리의 대화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좋은 대화가 좋은 음식만큼이나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철학자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인, 군인, 여행자, 학자, 지역 명사들이 두루 모였습니다. 칸트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평생 퀘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지식과 세계관이 놀랍도록 넓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식탁의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거나 사교계를 누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점심 식사라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루틴과 인간관계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수천 명이어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연결된 서너 명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의 식탁은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깊이 있고 진심 어린 그리고 규칙적인 만남. 또 하나 칸트는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사람을 만나거나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점심은 함께 먹는다는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감정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루틴처럼 꾸준히 만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는 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사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깨닫는 것들.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배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배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20대에는 인간관계가 넓이의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얼마나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또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칸트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인기를 위해 자신의 철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루틴을 지키며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사유하고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고. 예전에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게 됐다고. 이런 변화는 결코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진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쏟을지를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칸트의 루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지혜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칸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언제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관계에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반면 늘 한결같은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애정이 쌓입니다. 칸트가 퀘니스베르크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결같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브 루틴이 철학이 되는 순간, 칸트의 루틴을 단순한 습관으로만 보면 그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칸트에게 루틴은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도덕 형이상학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의 도덕성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원칙에서 나온다고. 즉,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왜 그 행동을 하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루틴은 바로 이 원칙의 외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 사유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자연을 걷는 것을 매일의 루틴으로 만들어 삶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대부분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줄 압니다. 책 읽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의지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닳고 어느 순간 고갈됩니다. 피곤한 날, 바쁜 날, 스트레스 받는 날의 의지력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의지력의 영역에 두면 안 됩니다. 루틴의 영역으로 넘겨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산책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나가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후 3시 30분이 되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오늘 바빠서,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라는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 방식이 80년의 생애를 왕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결정 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소한 결정들을 내리다 보면 저녁이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 오히려 형편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메뉴를 먹는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위해 아껴두는 것입니다. 칸트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무엇을 자동화하고 무엇에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삶. 그것이 칸트가 루틴의 끝판왕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육부 산책이라는 행위가 가진 놀라운 힘.
칸트의 루틴에서 산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유의 시간이자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칸트는 산책하면서 머릿속에서 철학적 개념들을 조립하고 정리하고 다듬었습니다. 그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책상 앞이 아니라 산책로 위에서 탄생했을 것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뇌에서는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쉽게 말해 뇌의 비료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칸트가 산책 후 더 명료하게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과학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세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가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산책이라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시간이 정신적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 상태로 진입하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이 퇴근 후에도 일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집에 와서도 머리가 식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전환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카카오톡 알림에 답합니다. 전환이 없으니 뇌는 계속 같은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칸트의 산책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전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과 생산성 전문가들이 퇴근 루틴, 마무리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과 휴식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 그 경계를 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하고 밤새 놀아도 어떻게든 버텼지만 이제는 제대로 쉬지 않으면 다음 날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도 충전이 필요하고 그 충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칸트의 산책은 그 훌륭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7부 고독과 연결 사이의 균형. 칸트의 삶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과 연결의 균형입니다. 칸트는 오전에는 혼자 깊이 사유하고 강의했습니다. 점심에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오후 산책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저녁에는 독서와 사색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하루에는 혼자이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균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의 욕구와 고독의 욕구입니다. 연결의 욕구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고독의 욕구는 혼자 있고 싶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충족되어야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이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혼자이어서 연결에 굶주려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루틴을 통해 이 균형을 매일 자동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오전의 고독, 점심의 연결, 오후의 고독, 이 리듬이
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고독감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감과 혼자 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이 혼자 있는 것,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로 혼자 있는 것이 고독감을 만들어냅니다. 칸트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루틴이 노년의 삶을 특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는 나이일수록 의도적으로 루틴 속에 연결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 매달 특정 모임에 참석하는 것, 매일 특정 시간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이런 루틴이 노년의 고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8부 변화에 대한 공포와 루틴의 관계.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루틴을 강조하다 보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탄탄한 루틴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변화에 더 잘 적응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삶의 기본적인 틀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조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잃거나 관계에서 위기가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합니다. 이 기본 루틴들이 일종의 생존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루틴이 전혀 없는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시간을 채워야 할지 모르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큰 변화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칸트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학문적 논쟁, 주변 사람들의 죽음, 사회적 압력, 나이 들어가며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 하지만 그는 매번 자신의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루틴이 닻이 되어 그를 붙잡아줬습니다. 폭풍이 와도 닻이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칸트의 루틴이 그의 삶에서 바로 그 닻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변화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루틴의 강화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변화하는 것들이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어제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어제와 같은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내 하루의 리듬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9분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칸트처럼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루틴을 잡을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칸트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칸트 자신도 그의 위대한 저작들을 비교적 늦게 완성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출판한 것이 1781년,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나이에 칸트는 인류 역사를 바꿀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저술했고 79세에 마지막 저작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루틴을 시작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저녁 10분 걷는 것, 매주 한 번 친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루틴 하나가 얼마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10부 루틴이 만드는 정체성. 칸트의 루틴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틴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칸트는 단순히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 산책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점심을 나누는 칸트는 단순히 사교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갑니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가가 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재능보다 매일의 루틴이 정체성을 만드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정체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업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직함이 없어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루틴이 정체성에 닿게 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든 나는 매일 걷는 사람이고 매일 읽는 사람이고 매주 가족과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 이 루틴 기반의 정체성이 삶의 연속성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루틴을 통해 만들어진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평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은 모두 루틴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칸트가 퀘니스베르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았던 것도 그의 루틴이 만들어낸 예측 가능성과 한결같음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11부 현대인이 칸트에게 배워야 할 것. 이제 칸트의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올 때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칸트가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자극과 선택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수천 개의 콘텐츠가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쇼핑몰에는 수만 가지 상품이 있고 넷플릭스에는 수천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선택지의 과잉이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칸트의 루틴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매일을 일관성 있게 사는 것. 이것이 혼돈의 시대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화려하고 바쁘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삶, 진짜 깊이 있는 삶은 종종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하루들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칸트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건강, 관계, 배움, 이 세 가지를 매일의 루틴 속에 집어넣으세요.
어떤 형태로든 얼마나 작게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고독의 시간과 연결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고 함께하는 시간은 진심으로 교류하세요. 셋째, 한결같음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에서 한결같은 태도, 규칙적인 연락, 약속 이행이 어떤 화려한 제스처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넷째, 루틴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매일 하는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듭니다. 12부 루틴의 끝판왕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칸트를 루틴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가 엄격하고 규칙적으로 살았다는 의미라면 그건 반절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녹여냈습니다.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평생 동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좋은 결심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생 지속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칸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평생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특별한 매일이라는 것.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억되지 않아도 매일 묵묵히 지속되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질을 만든다는 것. 화려한 하루 한 번보다 충분히 좋은 하루 365번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 칸트의 산책은 어떤 날은 감동적이고 어떤 날은 별것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날은 그냥 걷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적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운동하기 싫고 어떤 날은 책을 읽기 귀찮고 어떤 날은 연락하기 번거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합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에필로그 오늘 당신만의 산책로를 만드세요.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의 산책로에서 매일 8번씩 왕복했습니다. 그 길에서 순수이성 비판이 태어났고 인류의 도덕 철학이 다시 쓰였고 미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 시간 자체, 그 리듬 자체, 그 살아있음의 감각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산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산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매주 일요일 가족과 밥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루틴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한 번 같은 날에 전화하는 것,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 매년 같은 날에 축하해 주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수십 년이 쌓이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 단순한 진실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루틴입니다. 오후 3시 30분 퀘니히스베르크의 골목에서 작은 체구의 철학자가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어제와 같은 코스로, 어제와 같은 속도로
하지만 그 걸음 속에 담긴 것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 점심 식탁에서 나눈 흥미로운 대화, 어제의 산책에서 미처 풀지 못한 질문. 루틴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것은 매일 달랐습니다. 그것이 루틴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반복이 있기에 차이가 빛납니다. 기본이 있기에 변화가 의미 있습니다. 루틴이 있기에 삶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오후 3시 30분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산책로를 한 걸음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산책한 칸트. 그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